이렇게 중시를 끌어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 발언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은 현금을 지출해야 관세를 깎겠다는 발언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임을 다시 확인하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현금 투자보다는 대출, 지급 보증 등의 방식을 예상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특히 통화 스워프를 필요 조건이라며 무조건적인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는데 미국이 도리어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구체적인 투자 집행 방식에 대해 이처럼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이다 보니 후속 관세 협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도 예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 및 욕실 가구 등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의약품 관세는 무려 100%에 달하고 대형 트럭은 25%, 주방 및 욕실 가구는 50%입니다. 대형 트럭과 가구류의 경우 대미 수출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관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의약품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기준 대미 수출 규모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무역협정 합의 시 미국으로부터 의약품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최종 타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상법 개정과 주가 조작의 엄벌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노력을 소개했는데 특히나 3차 상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게 눈에 띕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면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었다며 3차 상법 개정도 저항이 있지만 해야 할 일이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금세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또는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최대 5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주가 조작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다 싶을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주식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이유로 꼽히는 역외 한거래 시장 문제 등을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업 이후에 받는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 불리는 이 돈이 달달한 시럽 같다고 해서 실업급여라는 별명이 붙었죠.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으면서 액수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 심지어 이 액수가 최저임금보다도 많아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경제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두 사이, 그러니까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사이 정확한 액수 차이와 또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구직급여는 193만 원, 최저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187만 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 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하한액으로 적용하는데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크게 늘어난 겁니다. 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99.7%, 즉 대부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5년 동안 3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네, 그리고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근무 기간이 짧은 점도 문제로 꼽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총은 약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에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가 버는 것에 비해 빚이 늘어나는 비율이 10분기 만에 다시 빨라졌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많았는데 커진 이자 부담이 취약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우선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대비한 가계부채의 비율 얼마로 나왔습니까? 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LTI는 344.4%로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 4분기 350.2%를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9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 반등한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보다 가계 대출이 3.5배에 육박한다는 건 대출이 소득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 빚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자영업자 LTI도 올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차주의 LTI도 지난해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율로 보지 말고 대출 액수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모두 1,069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1분기 말보다 2조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업 포함 비은행 대출이 은행 대출의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여 저소득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LTI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채무 탕감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내수 부진을 포함한 각종 불확실성에 허덕이는 건 자영업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들 전반의 경기 전망이 43개월째 부정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일단 최근 전망의 수치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전망치가 96.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치로 보면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은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뜻합니다. 벌써 43개월 연속으로 이 기준선을 밑돌고 있는 건데 2022년 4월부터 43개월 연속 역대 최장 부진 기록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3개월 연속으로 동반 부진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등 주요 수출업종 중심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후방산업인 석유화학, 철강업종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품과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협회 측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투자, 고용, 재고 같은 부문별로 나눠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부문별로 보면 투자와 고용, 자금 사정, 생산성, 수출, 내수, 재고 등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이었는데요. 특히 투자 부문의 전망치가 89.7로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80대로 하락했습니다.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기업 규제 강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래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이런 옛날 청약통장인 청약예금과 부금 등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원래 갈아탈 수 있는 시한이 이번 달까지였습니다. 종합저축의 혜택이 훨씬 많은데도 아직 130만 좌가량이 전환하지 않아서 기한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기한이 일단 얼마나 더 연장되는 겁니까? 내년 9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도입할 당시엔 은행 유동성 악화와 혼란을 막고자 기존 청약 가입자들의 전환을 막았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1년간 전환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직도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가 129만 명에 이르는데요. 지난해 9월 이후 전환된 계좌는 약 5만 8천 좌로 전환율이 4.6%에 불과합니다. 현재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잔액은 7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가입한 후 묵혀둔 통장을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도 많다며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기한을 추가로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약 통장은 오래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환이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합니까? 네, 일단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더 확대됩니다. 민영이나 공공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는 옛날 청약과 달리 종합저축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요. 특히나 요즘 예적금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데 종합저축은 3% 안팎의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그간 납입한 실적도 인정되는데요. 다만 민간만 가능했던 청약통장을 종합저축으로 갈아탄 후 공공주택에 청약하거나 반대로 공공만 가능했던 통장에서 갈아탄 후 민간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납입 실적이 인정됩니다. 종합저축은 연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미선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2호기의 운전을 계속할지 그 결정을 미뤘습니다.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 산업 등이 본격화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임재입니다. 네, 어제 늦게까지 관련해서 원안위의 회의가 이어졌는데 결국은 결론을 못 냈군요. 어떤 상황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22회 회의를 개최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했지만 다음 회의 때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 수명 40년이 완료돼 2년 반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신청에 따라 원자의 위원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다음 심의는 10월 말쯤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고리 2호기에 대한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닐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국내 대형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결정이 줄지어 남아 있습니다. 고리 2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대형 원전만 10기에 달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원전 정책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약해진 상태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원전을 계속 쓰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가 전체 정책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고리 2호기 운전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SBS 민재입니다. 최근 잦은 사고로 입방아에 오른 코레일이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로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는데 안일한 대응으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우선 자세한 이번 제재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토부가 구로역 사망사고, KTX 3선 8선 사고 등 7개 사건에 대해 코레일에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부선 구로역 선로에서 열차 상부작업대 위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맞은편에서 오는 점검 차량과 충돌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3억 6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같은 달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해서도 3억 6천만 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당시 열차 바퀴 한 개가 공호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후속 열차가 크게 지연되면서 1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이루어진 철도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 3건, 시정조치 미이행 2건에 대해서도 7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코레일의 경영평가에도 반영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철도 안전법을 어겨서 인명피해와 탈선 사고로 이어졌고 정부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2022년 2등급, 23년 D등급에서 지난해 겨우 C등급으로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 중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올해 D나 E 등 미흡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D등급 아래로는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이 제한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전 세계 다이어트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에 그 대항마인 마운자로까지 등장하면서 비만약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몰리는 곳에는 음지도 커질 수밖에 없죠.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주로 소셜미디어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의약품 유통을 적발하면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취합니다.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급증했는데요. 지난해 426건으로 1년 사이 43.4% 늘었습니다. 올해는 증가세가 더 가파른데요. 8월까지만 지난해 연간 수치를 뛰엄는 452건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유통의 경로로는 인스타그램이 39%를 차지했고 X가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SNS뿐 아니라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유통도 포착되면서 쿠팡의 경우 지난해만 823건으로 1년 사이 31% 증가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만약에 대한 관심이 과열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비만약 시장의 강자인 위고비의 대항마로 지난달 출시된 마운자로가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면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격도 떨어지긴 했지만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사려면 수십만 원이 드는 만큼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도 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사이트 차단 조치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오너일과 남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여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운영하는 콜마 B&H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결정이 내려진 주주총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결국은 오빠의 승리로 결론이 난 건가요? 네, 콜마 B&H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상현 부회장과 윤 부회장 측 인사인 이상화 전 CJ 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안건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윤상현 부회장 측 인사가 5명, 윤여원 대표와 아버지인 윤동환 회장 측이 3명으로 윤상현 부회장 우위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오늘 오전 주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를 포함해 494명이 출석했는데요. 오너 일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조만간 윤여원 대표의 교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 B&H의 부진한 실적이 콜마홀딩스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사회 개편을 위한 이번 임시 주총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총에서 승리했으니 경영권 분쟁도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윤 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 주식 반환 청구 소송과 콜마홀딩스 임시 주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이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인데요. 증여 계약이 취소될 경우 윤 회장이 최대 주주로 복귀하게 되는데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콜마홀딩스의 신규 이사 선임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콜마홀딩스는 다음 달 29일 임시 주총을 열기로 했지만 최대 주주가 약 31%의 지분을 가진 윤상현 부회장인데다가 지분을 5% 넘게 들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 달튼도 아들 편에서만큼 복귀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한 금융당국이 수사에 더 힘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수사 공무원들이 디지털 증거 포렌식을 직접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하던 디지털 포렌식을 이제 금융당국도 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과가 다음 달 11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디지털 포렌식을 직접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현재 입법 예고 중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직접 하게 될 금융위 공무원은 현재 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신설된 금융위 가상자산과는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현장 조사 등을 해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초 가상자산 시세 조종과 부정거래 행위자들을 적발해서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 법상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결정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이번 행정규칙 제정에 대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수사를 더 엄정하고 면밀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고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평균 재산이 2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개 대상자 가운데 최대 자산가는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으로 서울 구이동 아파트와 대치동 주택 6채를 배우자와 함께 보유하는 등 60억 7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임야, 예금 등을 합쳐 42억 2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수석비서관 중에선 55억 3천여만 원을 신고한 문진영 사회수석의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